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역사는 주로 남성 영웅들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여성 영웅들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강인한 발자취를 남긴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 캐나다 국기죠. 이건 뭐 영국. 이게 이게 아일랜드. 유럽 깃발들은 하도 비슷해가지고 지들도 안 헷갈리나? 요거는 의외로 인도입니다. 요것도 엄청 헷갈리는 이걸 퀴즈를 내야 되는데, 이거 뉴질랜드 깃발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 깃발일까요?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깃발입니다. 자, 이 깃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까지 무려 3개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특히 이 영웅의 이름은 여러 나라의 지명과 건축물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이 영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이 극장, 아프리카의 한 폭포, 이 영웅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또 인도에는 영웅의 사후에 지어진 영웅의 메모리홀도 있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영웅의 유명세가 느껴지죠. 오늘의 영웅,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구 영웅전 최초의 여성 영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이 인물이 바로 오늘의 영웅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거의 한 세기를 살아가지고 빅토리아 시대라는 말이 아예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빅토리아 풍,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대를 특징 짓는 명사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살아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영국은 한마디로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라 그러면 맨날 산업혁명하고 하니까 잘 나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영국이 먼저 시작해서 사실은 가장 격렬하게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고 제국주의를 겪었고, 그리고 17세기 이후로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면서 이 왕의 역할을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의회와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영국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와 민주주의는 왕하고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서 왕들이 다 없어졌는데, 제일 먼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의회를 만들었던 영국은 의외로 왕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과 고민이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여왕으로서의 제약도 분명히 있었죠. 영국이 워낙 여왕으로 유명한 나라니까 이게 여왕이 되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희한한 게 영국은 굉장히 이상하게 복잡하고 어렵고 뭔가 터져나올 때 여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대가 아무리 여왕이라도 여자의 제약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런 제약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과정을 빅토리아는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은 여성의 몸으로 63년 동안 국가를 다스리면서 영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영국, 유럽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빅토리아 여왕과 관련된 3사람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 켄트 공작 부인입니다.
그런데 빅토리아는 처음에는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의 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쩌지 하다가 왕이 계승 1순위자로 이제 뽑힌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뽑힌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 같은데? 라고 할 때에 이 어머니가 흥분하세요. 야, 잘 키워야지. 아니요. 자기 애인, 그러니까 불륜 상대였던 존 코로웨이라는 사람과 함께 빅토리아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키웁니다. 그냥 호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나랑 우리 애인이랑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훗날 그녀의 성격과 통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크림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오늘날까지도 간호사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실 나이팅게일이 뜬 데는 빅토리아 여왕의 공이 컸어요. 당시에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적 정체성도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의사를 제끼고 군대 위생이라든가 어떤 의료 체제를 바꾸자는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거를 밀어줘서 오늘날 간호사들의 지위 상승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료 체제와 국가 보건 체제를 바꿨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이거를 해줬던 건 오직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나이팅게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 엘버트 공자입니다. 영국 여왕의 딜레마가 남편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애인은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남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예 정체에서 다 빼놨죠. 빅토리아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와 다르게 결혼을 했고 남편에게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여왕의 보조자라는 이 기가 막힌 구분을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면에서 세계의 역사에 정말 유례가 없는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물론 두 사람의 사이도 좋았죠. 자녀도 9명이나 두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이 위기로 작용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위기가 된 세계의 사랑에 대해서도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름이 곧 영국의 상징이 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가 태어난 19세기에 영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심각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업혁명, 시민사회 형성,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 성장하는 노동자 계층이 만들어내는 국가 내부의 역동적인 구조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1801년에 최초의 인구조사와 국토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의 변화는 단지 제도나 정책 수준을 봐서는 안 되고 정서적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19세기가 되면 산업화가 시작되거든요. 철도, 전기선이 등장해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산과 바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다. 이런 정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의 지식인 시민층은 물론 귀족층에서도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산과 바다를 옮기려니까 기술자, 일반 노동자 이런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니는 피지배층이야, 난 지배층이야. 이건 이제 공멸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은 국가의 권력 구조와 국력 자체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행동하기 시작한 시대였죠. 이런 변화 속에서 지식인 사회는 노동계층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급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법치, 폭력, 저항권 이런 것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부의 격차와 계층 간 긴장도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계와 산업이 가져다준 놀라운 투명, 빈곤층의 어떤 생활 수준 향상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당시 영국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있던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왕이 있는 국가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 내용은 좀 달라요. 통치 안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 할 거냐고. 결국 왕이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95cm까지 내려놓느냐 85cm까지 내고 중요하죠. 절대 왕정을 누렸던 왕들이 이런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는 거 쉬웠을까? 안 쉽습니다. 17세기 영국은 찰스 1세의 집권기였는데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이어가자 결국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으로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영국은 잠시 공화정이 되기도 하고 다시 왕정에 복구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계속돼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선대 왕들과는 달리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왕의 역할이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시대적 사명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을 지니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성장기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조지 3세의 넷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공작의 딸로 사실상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3세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후손 없이 사망하게 돼요. 빅토리아는 큰아버지인 조지 4세와 윌리엄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 5월 24일에 켄트 공작 에드워드와 작센 코브르크의 공녀였던 빅투아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조지 3세의 넷째 아들이었고 하노버 군사학교 출신의 장교였어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지휘관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고 인기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도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지휘관 좋아합니다. 근데 좀 깐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태어난 지 몇 달 후에 아기 때 에드워드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빅토리아 여왕의 어떤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 아버지 기질과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군사만 꼼꼼하고 경제관념은 전혀 안 꼼꼼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엄청난 빚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사망한 뒤에 빅토리아 일가는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죠. 물론 이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왕족들과 비교하면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빅토리아에게 왕족으로서의 자부심, 반면에 중산층적 가치관, 왜 어려우니까 최소한 하녀도 최소화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내가 빨아야 되고 좌우간 이런 뭔가 가산을 꼼꼼하게 경영해야 되는 그런 중산층적인 가치관이 결합한 독특한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후손이 없는 큰아버지들 덕분에 꽤 어린 나이부터 차기 왕위 계승자로 점찍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버킹엄 궁 같은 데 가서 이제 태자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18살에 즉위할 때까지 어떤 이유인지 아주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 왕실은 전례 없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조지 3세는 미국을 날려버린 왕으로 이제 딱 찍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나폴레옹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프랑스 혁명의 후유증도 잘 대처해가지고 어쩌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아들이었던 조지 4세가 야가 정말 전 영국 역사의 중에도 개판의 개판으로 꼽히거든요. 아예 왕자 시절부터 여자 스캔들, 도박, 이분의 평생의 목적은 도박빚을 어떻게 의회가 갚아주게 하느냐. 이때만 해도 국민이 착했는지 의회가 주기적으로 갚아줘요. 그러면 재미 붙여가지고 더 줘요. 이 아저씨 젊었을 때 초상화 보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당시 말년의 풍자 속의 모습을 보면 이런 과체중에 술과 향약에 찌든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에 영국이 요구한 이상적인 군주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조지 4세의 다음 왕이었던 윌리엄 4세는 또 권력을 찾아오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안 된다. 놀고 먹는 왕도 안 된다.
일은 잘하되 정치적 중립은 지키고 헌법은 수호하되 권력은 없고 이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도자가 요구될 때 영국 왕실도 위기를 느끼고 빅토리아를 새로운 희망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특히 왕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지 4세와 관련된 추문에서 빅토리아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개인적인 딴마음까지 들어가서 탄생한 것이 악명 높은 켄싱턴 시스템입니다. 켄싱턴 시스템은 런던의 켄싱턴 궁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켄싱턴 시스템은 빅토리아 공주의 어머니였던 켄트 공작 부인과 그녀의 측근이자 애인이었던 존 코로이가 만든 엄격한 양육 및 통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서 빅토리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강요받았으며 엄격한 일과대로 공부, 놀이, 식사까지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사적인 음모인데 켄트 공작 부인과 콘로이가 이렇게 고립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빅토리아는 엄격한 통제 시스템에서 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고 나갈 거야, 가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따르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립니다. 이런 분이 진짜 무섭죠. 즉위하자마자 바로 코로이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딱 관계를 끊어버려요. 바로 왕은 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처럼 켄싱턴 시스템은 빅토리아의 성격 형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고 훗날 그녀가 자녀들을 똑같이 통제하려다가 큰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빅토리아는 만 11세가 되었을 때부터 왕의 후계자인 추정 상속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린 나이에 왕의 후계자가 된 빅토리아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매우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니 나는 내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우 어렵고 많은 면에서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분명한 의지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을요. 빅토리아 어머니는 섭정을 꿈꿨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빅토리아의 큰아버지인 윌리엄 4세가 빅토리아가 18살이 될 때까지 생존하십니다. 윌리엄 4세가 켄트 공작 부인이 섭정을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죽더라도 조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죽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집권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왕으로 즉위했지만 제왕학에 해당하는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섭정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왕인데 말 잘 듣는 교육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통치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산층적 교육 배경이 결과적으로는 빅토리아가 친중산층 군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하면 남편인 엘버트 공의 러브스토리가 또 유명합니다. 정략을 넘어선 진짜 사랑, 그리고 낭만적인 동반자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목숨을 두고 다투는 거, 바로 권력이죠. 빅토리아는 국왕으로서 권위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잘못 시키긴 했나 봐. 그거 없애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오히려 더 반발이 강해진 거죠. 즉위할 때 벌써 나는 군주다. 절대 나의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이 우리나라도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태양은 하루라도 멈출 수 없다. 태양은 단 하루라도 두 개일 수 없다. 우리나라 분들은 옛날 사람은 3년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3일은 최소한 울고 즉위하겠다 이럴 것 같죠? 0.1초도 틈 안 줘요. 이게 삼강 오른 3년상 따지던 조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의 권력을 누구랑 나눠? 그런데
엘버트 공은 자신이 처음부터 단순히 여왕의 남편으로 머물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토리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위한다는 걸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을 짝지어 줄 때 네가 왕을 보조해서 좀 이렇게 해라라고 사명감을 불어넣어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남편감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내 아내를 도와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지. 이것이 국민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빅토리아 아가씨가 너 태양은 나 하나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빅토리아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긴 남자 좋아했대요. 엘버트가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대. 왜 권력 나누기 싫으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좀 멋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빅토리아 보면요. 왕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데 인간적인 면을 상실하진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왕이야.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오락도 안 할 거야. TV도 안 볼 거야. 이러면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으세요? 나중에 진짜 미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양립해야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이 부분에서 성공합니다. 자녀도 9명이나 낳았고 9명이 또 손주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 그뿐인가 당시 전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던 왕족이 영국 왕족이에요. 세계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 혼인 신청이 막 들어와요. 결국 전 유럽의 왕들과 혼인합니다. 사실 빅토리아 여왕 그런 말도 있어. 전 유럽의 왕들의 어머니 할머니라고. 사실 족보로 보면 전 세계 거의 한 3분의 2는 다스렸을걸. 그래서 최후의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입니다. 아이를 9이나 낳다 보니까 임신도 자주 하게 되잖아. 육아의 시간도 많이 뺏기고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많은 권한을 나눠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을 잘 고르긴 잘 골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도 부인의 왕의 권력을 침해한다. 내가 왕을 대신한다. 이런 건 절대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콤비 부부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엘버트는 사실 굉장히 유능하고 당시 기준에선 진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1851년에 런던의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엑스포입니다. 이거를 주도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영국 산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했죠. 또 도시 빈민과 노동자 주거 개선에 힘썼어요. 19세기에 공동주택이라는 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영국 여행 가시면 이렇게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그 드라마에 잘 나오는 조금 오래된 그 영국 특유의 그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좀 빈민촌이 돼 있긴 한데 그걸 노동자 주택, 일반 소시민 주택으로 대량으로 보급한 사람이 엘버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사진, 영화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왕실의 근대적, 가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거는 딴 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대 웨딩드레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디자인은 각각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도 하얀색. 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하얀색 좋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드레스 할 때 컬러풀한 거 하면 어때 그랬다.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이 결혼하면 하얀 웨딩드레스를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요즘 시선으로 보면 뭐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당시 유럽의 왕족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은색이나 금색 이런 화려한 색상의 예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는 화려함보다는 단아함, 사랑과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빅토리아가 하얀색 드레스를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녀의 드레스를 영국제 실크하고 레이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뭐 영국의 이 섬유 이거는 영국 거였으니까 그런 레이스 간의 산업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유행시킨 두 번째 것도 의복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도 장례식 가면 다 검은색 입으시죠. 이 또 블랙 상복도 빅토리아 여왕이 유행시킨 겁니다. 1861년에 남편 엘버트 공이 사망하자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검은 옷만 입으며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검은 옷을 입은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빅토리아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편이 죽으면 상복을 입는 유행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여왕의 삶을 통째로 흔듭니다. 이는 여왕의 통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 이제부터 남편이 죽었으니 여왕 일 안 하고 칩거할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보통이 아니었던 게 이 칩거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동정적이었는데 애도 기간이 길어지고 공적 활동에서 여왕이 뭘 안 한다. 이게 또 오래 가니까 비판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 대한 지지도가 즉위 이후 처음으로 급락했다고 그래요. 여왕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결혼식 날과 엘버트 공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 일기에서 드러납니다. 여왕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16년 차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크리미아 전쟁은 단순한 지역 전쟁이 아니라 19세기 유럽 세력 균형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요. 유럽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유럽의 동진, 러시아의 서진이에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로 보는 것과 유럽과 러시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후자인데 이 러시아의 서진과 유럽의 동진이라는 흐름이 제국 시대의 제국의 논리로도 만나고 냉전 시대의 냉전의 논리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국 확장과 냉전 시대의 이념 혁명의 확장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은 그 변함없이 그 틀 속에서 실제 전투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상징적인 지역이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1853년 7월에 러시아가 몰도바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속령이었던 왈라키아를 점령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10월에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예루살렘 내 성지에서 정교회의 보호권을 주장하며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합니다. 종교적 이유를 들었지만 속사정은 조금 달랐죠.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붕괴시키고 혹은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범투르크주의 하여간 유럽에 있는 가장 강대한 세 세력이 충돌하게 됐고 그 충돌의 접점이 바로 흑해와 발칸반도였던 거죠.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크리미아가 핵심적인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빅토리아는 엘버트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여전히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방치했다가는 오스만과 러시아와 유럽의 역학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특히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유럽은 어떻게든지 흑해 앞에서 막아야 된다. 이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 유럽 군대, 러시아 군대, 오스트리아 군대가 크리미아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바다로 이스탄불을 지나서 지중해로 나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해군이 붙었어요. 함대를 흑해로 파견해서 러시아 해군과 충돌합니다. 여기 흑해가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면 그 이스탄불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가 정말 신랄 같은 해협이에요. 지금도요 거기를 통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튀르키예한테 그렇게 치려고 하니까 크리미아 반도가 왜 이게 전쟁의 땅이냐면 반도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데 그 안쪽 땅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자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붙었다 하면 그냥 서서 몸으로 붙어야 돼요.
쫙 서가지고 총 쏘고 서로 마주보고 쏘는 데입니다. 물도 없고 엄폐물 없는 데서 이러고 싸우면 진짜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크림 전쟁 시대에는 갑옷을 다 벗고 소총을 쓰게 되는데 소총의 성능은 올라가게 되니까 공수 균형에서 살상력이 확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국민병 제도가 만들어져 갖고 병력을 있는 대로 뽑아 쓰게 됐어요. 전 국민을 동원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무기는 엄청 좋아지고 방어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량 살상했나요? 그런데 여기가 또 죽음의 땅이야. 그러니 붙었다 하면은 대량 살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림반도에서 싸울 게 아니라 그 요충이 어디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바스토폴. 여기가 방어 지형이 없는 크림반도에 가장 끝쪽에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니 세바스토폴을 함락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데 이 세바스토폴은 모든 전쟁에서 죽음의 땅이었죠. 현대 전쟁에서 공군과 포까지 동원하는데도 그 구릉 요새 단지를 뚫기가 쉽지가 않았던데. 그러니 이 당시에 기병과 단발 소총 들고 싸우는 시대인데 얼마나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1854년에서 1855년까지 세바스토폴을 영토 연합군이 포위하게 됩니다. 무려 11개월간 포위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영화로도 나왔던 발라크라바 전투라는 거예요. 죽음의 돌격으로 알려진 무모한 기병 돌격전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에라 모르겠다 밀어붙입시다 해서 영국군이 기병 돌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지휘관은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젊은 애들은 막 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돌격시켰다가 러시아군 진지까지 가기도 전에 영국 기병대가 아주 몰살해버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바스토폴 포위전에서 보병들이 더 많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미아 전쟁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9월에 영국 불연합군이 세바스토폴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856년 파리 조약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되었어요. 러시아는 흑해에서 군사력을 철수하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 보존이 보장되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한 축에 빅토리아 여왕이 자리하기 전에 반대쪽에는 이 남자가 먼저 와서 서 있었습니다. 지구 영웅전 더 라이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입니다. 니콜라이 1세는 전제 군주로서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강력한 남하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가족 중심적, 중산층적 사고를 가진 입헌 군주제에 충실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도자였다면 니콜라이 1세는 권위와 통제를 중시하는 군인 성향의 진짜 짜르였죠. 요즘도 짜르라 그러는데 진짜 짜르는 어땠겠어요? 니콜라이 1세는 철저한 짜르로서 러시아의 절대 왕정 체제를 강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25년 즉위 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강경 진압하며 반체제 사상을 누릅니다. 이후 정치 경찰을 통해서 언론과 학문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의 종교회와도 이제 결탁을 해서 교회 권위를 막 높이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장려하고 정교, 전제, 민족성이라는 슬로건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자유주의가 싹트고 있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니콜라이 1세는 이 영토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위협하는 거였죠.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이 더 중요하잖아. 지금 경제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 프랑스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등을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근대적 정치체제의 선봉에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유럽의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그러니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위치에 충실했던 거죠. 나는 입헌군주, 자유와 정의의 여왕이야. 세상을 구제할 임무와 사명감이 있어. 이래서 이제 책임감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는 밀어붙여. 빅토리아는 야 그래도 나는 병사와 인권과 이런 거 좀 사랑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감성의 차이가 두 사람의 상징의 차이를 만들어요. 두 인물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니콜라이 1세가 상징하는 것은 과거의 전제정, 빅토리아 여왕이 상징하는 것은 미래의 입헌 군주정이라는 어떤 두 개의 축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니콜라이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크림 전쟁 전에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제국의 분할을 염두에 두고 비공식 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력이 엉망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거의 병든 사자 취급을 했죠. 그래서 영국한테 야 저거 그냥 나랑 나눠 먹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 정부는 이를 도덕적,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솔직히 흑해를 안 주려고 그런 거지 뭐. 그러나 말은 이게 명분이 면하도 중요해요.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걸 내세웠다는 게 시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오스만 제국 존속과 유럽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말년에 독일, 영국, 프랑스한테 의존했던 것이 지금도 튀르키예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유럽하고도 한쪽 발을 디디고 있고 무슬림 국가면서도 비교적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하는 게 그런 영향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서유럽 열강을 과소평가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니콜라이 1세가 패자가 되었죠. 만약 전쟁 중에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크림 전쟁의 향방이 달라졌을까? 아니, 진짜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 크림 전쟁은요, 지금까지 이어져요. 200년 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 빅토리아 여왕은 직접 전장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사실 이때 나이팅게일이 가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간호사분들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의학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크리미아 전쟁에서 워낙 많은 병사가 다치니까 2차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서 처음에는 이제 빨래하고 붕대 갈아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피 묻은 붕대, 이게 모든 감염의 원천이거든. 그러니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2차 감염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병적은 있는 대로 끌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그런 세탁하고 빨래하고 침대 시트 갈아주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 나이팅게일 여사가 보통이 아니어서 이거를 보고 병원의 야전 침상이라든가 또 거리 규격이 있다. 그리고 그때 크리미아 전쟁은 벌써 대영 제국 군대가 다 들어와요. 보니까 인도 사람들 생활 습관하고 먹는 것도 영국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연구를 해서 인도군 병영은 이렇게, 영국군 병영은 이렇게, 이런 거를 디자인해내요. 국가별 병원 설계도까지, 침상 구조 설계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남자였다면 장관으로 임명했을 텐데 외무장관 같은 거 시키면 딱 영국서 외무장관 시킨다는 것은 요즘 말 나오면 부통령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왕과 여자 외무장관, 엄청난 콤비인데 차마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 너희들의 편견 때문에 외무장관을 못하잖아 이거사,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지어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교장으로서 그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근대 이제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공헌하게 되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림 전쟁 이후 나이팅게일은 영국군의 위생 실태를 조사해서 군 위생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당시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서 군 위생 개혁을 추진했고
이것이 군 위생 상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 간호학과 공공보건 체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림 전쟁 중에 빅토리아는 일반 병사들의 용맹을 기린 필요성을 절감하고 빅토리아 십자가 훈장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영국 최고의 영예 훈장이 되었죠. 이 훈장은 계급, 복무기간, 부상 여부와 무관하게 오직 탁월한 용감함에 대해서만 수여한다고 아주 명문으로 박아놨습니다. 빅토리아 리더십은 고대 영웅들처럼 정복, 전쟁 같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영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크림 전쟁 후에 빅토리아 여왕 치하에서 영국 정부는 해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해군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 조치로 영국은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결국 영국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업적 중 하나인 광범위한 식민지 개척 역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이 해군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선견지명과 투자가 필요해요. 이거를 빅토리아가 했던 것이죠. 크림 전쟁 이후로 해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두 강국을 합친 것보다 강해야 된다는 투 파워 스탠다드라는 참 건방진 기준을 법제화해서 군함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영국의 해양 패권 유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철학은 빅토리아 여왕 사후에 드레드노트 전함을 건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드레드노트 전함은 속도, 화력, 방어력 면에서 기존 전함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은 영국 해군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증기기관이 발전하면서 초창기의 보조동력이었던 증기기관이 주동력이 되어 풍속의 제한을 받던 항해에서 독립적인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나무 선체 대신에 철제 선체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철갑 증기선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나무배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나무가 물에 썩기 때문에 말려야 되고 증기선도 쉬어야 되지만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군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특히 1860년 세계 최초의 전면 철제 장갑 전함인 HMS 워리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목재 전함을 완전히 구식화시킨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현대적 배가 되면요, 기동, 계산, 파도 엄청난 기술 지배하게 되고 병사 하나하나, 부사관, 장교들이 거의 직업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되고 이전 시대는 잔인한 말이지만 육체 노동하던 사람은 쓰다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전성기가 짧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직이 되면은 기술과 바다가 계속 만나고 연구해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는 현대를 살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게 많아. 산업혁명, 지금 보면 노동자 월급 그게 뭐냐, 대우가 이게 뭐냐, 이런 면만 보는데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삶을 주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이런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바다를 통제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지까지 광범위하게 대영 제국을 확장할 수 있었죠. 또 인도를 완전히 병합하는 데 성공해서 동인도 회사의 통치를 회수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죠. 여왕은 인도 여제, 인도 황제라는 칭호를 획득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아프리카에서도 영국 식민지가 절반이었죠.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이런 대륙 여러 지역을 식민지화해서 해가 지지 않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와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기존의 사회 갈등이 강화되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이거를 일방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분석이 빠진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대 사회를 이루는 것, 이쪽과 저쪽, 빛과 어둠 모두가 하나의 용광로처럼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대영제국의 역할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냉정해 봐야지 하나만 좋은 점만 있다, 나쁜 점만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과도기이자 실험이었던 이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로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상징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냈던 중요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왕은 남편 엘버트가 설계한 오즈본 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뒤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1901년 1월 22일, 그래도 20세기까지는 사셨네. 향년 81세로 서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사망했지만 그녀가 이룬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민교육의 성장과 산업 발달에 맞춰서 자유, 시민정신, 복지의 발달에 노력하고 근대 사회의 기본 가치와 제도를 만드는 데 공헌했습니다. 저는 제국의 건설자, 통치자라기보다는 인간 빅토리아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왕, 아내, 어머니라는 삼중의 역할에 모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정말 책임감 덩어리예요. 이런 특별한 사명감, 자기 절제가 빅토리아 시대의 진정한 상징이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웅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는 여왕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